1984년 12월 20일 밤 11시 텍사스 북부의 작은 도시인 위치타 폴스에서 크리스마스를 불과 며칠 앞두고 병원의 야간 근무가 이제야 끝났습니다. 베타니아 병원에서 파트타임 심전도 기사로 일하고 있던 테리 리 심스는 동료인 레자 분과 함께 병원에 나섰고 두 사람은 친구 집에 들러 크리스마스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미드웨스턴 주립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하던 20세의 테리는 다음날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었고 레자는 그녀의 공부를 도와주기 위해 벨스트리트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밤을 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에선 레자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고 야간 근무를 추가로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레자는 테리를 자신의 아파트까지 데려다주고 열쇠를 건네준 뒤 12월 21일 새벽 12시 30분경 퇴근한 지 1시간 30분이 지났을 때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키가 160cm에 체중이 43kg의 작은 체구였던 테리는 친구의 아파트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곧 공부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가 그녀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날 밤 그 동네의 골목에서는 한 남자가 방황하고 있었는데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거리를 헤매며 밤하늘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키가 198cm에 몸무게 100kg에 달하는 거구의 이 남자는 무언가에 홀린 듯 주거 지역을 배회하며 정신없이 고함을 질러댔고 이 소음은 레자의 아파트 근처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행동은 마약에 취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고 이성을 거의 잃은 상태였습니다. 테리는 밖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문을 열지 않았을 테지만 여기는 친구 레자의 아파트였고 혹시 이웃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거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던 남자가 그녀를 발견했고 순간적으로 그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놀란 테리는 재빨리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지만 남자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거대한 체구를 이용해 힘으로 문을 부수고 아파트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온 남자는 작은 체구의 테리를 거실, 침실, 복도 등 아파트 곳곳으로 내동댕이 치며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습니다. 43kg의 테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100kg의 거구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7시 30분 특근을 마치고 돌아온 레자는 잠긴 현관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응답이 없자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집주인에게 연락해 여분의 열쇠를 받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테리는 욕실 바닥에 있는 피웅덩이 위에 쓰러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칼에 11번이나 찔린 채로 말이죠. 특히 그녀의 손과 손가락에는 칼에 베인 방어흔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이건 마지막 순간까지 살기 위해 칼날을 맨손으로 막으려 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레자는 즉시 911로 신고하였고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테리는 이미 수시간 전인 새벽 1시경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현장 감식 결과 범인이 남긴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테리의 몸에서 정액 샘플을 채취했고 테리가 신고 있던 신발에서 선명한 지문 한 개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부서진 문과 흩어진 가구, 여러 방에 남겨진 혈흔 등은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1984년 당시의 과학수사 기술로는 정액에서 DNA 프로파일을 추출할 수 없었지만 형사들은 언젠가 기술이 발전하면 이 증거가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해 신중하게 보관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시점에 발생한 이 끔찍한 살인사건은 위치타 폴스의 주민 10만 명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경찰은 테리에게 여러 번 접근했던 한 남성을 주요 용의자로 조사하기 시작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테리 심스 살인 사건으로부터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1월 19일 새벽 6시 위치타 종합병원의 야간 근무가 끝났습니다. 23세의 간호사 토니 앤 깁스는 병원을 나서서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키 157cm에 몸무게 52kg인 토니는
간호학교를 갓 졸업하고 병원에서 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 친구와 함께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그 친구는 바로 엘렌 블라우였습니다. 그날 새벽 병원 밖에서 토니는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병원에서 병동 도우미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의 얼굴을 알고 있었죠. 남자는 잠도 못 자고 걸어다녀서 피곤한 데다 집까지 가는 차편도 끊겼다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토니는 친절하게도 그를 차로 태워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직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토니가 걱정된 가족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차는 사건 발생 이틀 후 병원 주차장에서 발견되었죠. 차 문은 잠겨 있었고 그녀의 지갑과 소지품들은 그대로 차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경찰은 강도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 봤죠. 그래서 위치타 폴스 경찰국은 실종자 수색을 시작했고 위치타 카운티 보안관서에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위치타 카운티 보안관서 존 리틀 형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되었고 그는 수십 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광활한 농장 지역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텍사스 북부의 겨울 날씨와 넓은 수색구역은 수사를 어렵게 만들었죠. 수색은 계속되었지만 며칠이 지나도 토니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6일 후 한 농부는 자신의 농장 근처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위치타 카운티 보안관서 존 리틀 형사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토니 깁스의 시신이 있었는데 검시 결과 목졸림으로 사망했으며 성폭행 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수사관들은 정액 샘플을 채취하였고 이것을 테리 심스 사건의 증거와 비교하기 시작하였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엔 DNA 검사가 불가능했지만 혈액형만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두 사건의 범인이 같은 혈액형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혈액형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들은 두 사건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였죠. 한편 테리가 일했던 베타니아 병원, 토니가 일했던 위치타 병원 직원들 사이에선 공포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이 병원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을 거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었죠. 그도 그럴 만한 것이 경찰은 병원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고 특히 토니와 함께 근무했던 남성 직원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나 결정적인 용의자를 찾진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병원 인사기록에 따르면 병동 도우미로 일하던 한 남자가 토니의 시신이 발견된 지 4일 후인 1월 29일에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꽤 의심스러운 타이밍이었지만 당시 형사들은 이 정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 남자는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위치타 폴스를 떠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인 토니의 시신이 벌판에서 발견된 지 약 1년 2개월이 지난 1985년 3월 24일 늦은 밤 텍사스 포트워스의 이스트 랭커스터 스트릿에 있는 한 바에서는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25세의 데브라 수 테일러는 남편 켄 테일러와 함께 그 바에 왔었지만 남편이 먼저 집에 가면서 그녀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키 157cm인 데브라는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춤을 추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였죠. 그리고 바에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위치타 폴스에서 이곳으로 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데브라를 발견하고 다가가서 춤을 청했습니다. 데브라는 그의 청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함께 춤을 추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경 바가 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남자는 데브라에게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인상이 좋은 그 남자에게 별다른 거부감을 느끼지 않은 데브라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차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데브라의 집 방향이 아닌 외곽 지역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 아침 해가 떴습니다. 그때까지도 데브라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남편인 켄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3월 26일 데브라의 차가 포트워스 시내의 한 주차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차는 잠겨있지 않았고 그녀의 소지품은 모두 사라져 있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5일 만에 데브라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공사장 근처를 지나던 어떤 남자가 덤불 속에서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이었죠. 검시 결과 데브라는 목졸림으로 사망했으며 성폭행 당한 흔적이 있었고 사망 시각은 일주일 전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것으로 포트워스 경찰은 데브라의 남편 켄 테일러를 주요 용의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부 살인 사건의 대부분이 배우자에 의해 일어난다는 통계와 데브라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다는 사람이 켄이라는 사실이 그를 의심하도록 만들었죠. 켄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3번의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았고 모두 통과했지만 경찰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켄은 아내를 살해했다는 의심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친가족들조차 의심했고 데브라의 가족들은 그를 경멸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의 딸인 타라는 당시 7살이었는데 아빠가 엄마를 죽였다는 소문 속에서 자라야만 했습니다. 실제 범인은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위치타 폴스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을 동안 말이죠. 그로부터 약 6개월 뒤인 1985년 9월, 가을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살해되었던 토니의 친구인 21세의 엘렌 블라우는 위치타 폴스의 한 레스토랑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키가 165cm인 엘렌은 미드웨스턴 주립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던 대학생이었고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 친구 토니 깁스와 함께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토니가 1월 달에 살해된 채 발견된 후 모든 게 무산되어 버렸죠. 그리고 9월 20일 밤 10시 30분 엘렌은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차량을 타고 집으로 가려고 했죠. 당시 주차장은 어두웠고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엘렌이 차문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어떤 남자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남자는 엘렌을 뒤에서 붙잡아 차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수석에 앉히고 자신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엘렌에게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위협하며 위치타 폴스 외곽의 한적한 지역으로 차를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녀를 다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편 아침이 되었는데도 엘렌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 걱정하고 있던 가족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위치타 폴스 시내의 어떤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그녀의 차량을 발견하였습니다. 차는 잠겨있지 않았고 그녀의 소지품들은 사라져 있었죠. 경찰은 실종자 수색을 시작했고 존 리틀 형사가 다시 수색을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20일이 지난 10월 10일 엘렌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사냥꾼이 위치타 카운티의 한 들판에서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이었죠. 검시 결과 엘렌은 목졸림으로 사망했는데 범인이 무게를 실어 누른 듯 목뼈가 부러져 있었고 성폭행 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시신의 부패 정도로 볼 때 사망 시각은 약 2주에서 3주 전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존 리틀 형사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연쇄 살인 사건이라는 점이었죠. 테리 심스, 토니 깁스, 엘렌 블라우 세 피해자 모두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살해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두 젊은 백인 여성이었고 키 165cm 이하에 몸무게 54kg 이하였으며 모두 목졸림 또는 질식으로 사망했고 성폭행당했습니다. 범인은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1985년의 과학수사 기술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DNA 프로파일링 기술은 아직 형사수사에 사용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미국에선 1988년도가 되어서야 DNA가 처음으로 법정 증거물로 공식적으로 인정되며 유죄 판결이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형사들이 가진 것은 정액 샘플과 몇 개의 지문, 혈액형뿐이었고 이것만으로는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병원 직원 명단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테리는 베타니아 병원,
토니는 위치타 병원에서 일했고 엘렌은 토니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베타니아 병원과 위치타 병원은 고작 400m 떨어져 있었죠. 범인은 피해자들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 추측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백 명의 병원 직원들을 모두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따라서 결정적인 용의자를 찾을 수도 없었죠. 어느덧 1985년의 추운 겨울이 지나고 1986년에 따뜻한 봄이 찾아왔지만 위치타 폴스의 공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1세의 웨이트리스인 티나 킴브르는 최근 어떤 남자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둘은 우연히 만났고 몇 번 함께 시간을 보내며 꽤 가까워지고 있었죠. 키 162cm에 몸무게 48kg인 티나는 그 남자가 점점 마음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6년 5월 6일 그 남자는 티나의 아파트에 놀라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소파에 앉아서 팝콘을 먹으며 TV를 보는 여느 다른 날처럼 평범하게 놀러온 날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는 베개를 집어들었고 티나의 얼굴을 세게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항했지만 작정하고 덤벼드는 거구의 남자의 힘을 이길 순 없었습니다. 몇 분 후 티나는 질식으로 사망하였고 남자는 그녀를 성폭행한 뒤 시신을 아파트에 그대로 두고 떠났습니다. 그런 뒤 3일 동안 그 남자는 평소처럼 생활했지만 죄책감과 공포가 짓누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위치타를 떠나 갤베스턴으로 가버렸습니다. 멕시코만 해변에 위치한 갤베스턴은 위치타 폴스에서 약 600km 떨어진 곳이었죠. 해변에 있는 어떤 호텔에 체크인하였고 방에 홀로 앉아서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그는 갤버스턴 경찰국에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자살하려고요. 일단 신고를 접수한 거기선 경관들을 호텔로 급히 파견시켰고 방문을 두들기자 그 남자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자해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관들은 왜 자살하려고 하는지 자살하지 말라고 설득하고 진정시키려 하자 그는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위치타 폴스에서 어떤 여자를 죽였어요. 그 여자 이름은 티나 킴브르고요. 3일 전에 그녀의 아파트에서 죽였어요. 이 사실을 듣게 된 갤베스턴 경찰국에선 즉시 위치타 폴스 경찰국으로 연락했고 그곳 병력은 티나의 아파트로 출동했습니다. 그 아파트에는 정말 남자가 말한 것처럼 티나가 사망한 채 소파에 누워 있었죠. 갤버스턴 경찰은 그 남자를 구금했고 위치타 폴스 경찰이 그를 데리러 왔습니다. 형사들은 그를 상대로 신문을 시작했고 그는 티나가 자신의 전 아내를 떠올리게 해서 그런 것이라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은 파리온 에드워드 워드립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위치타 카운티 검찰은 파리온을 티나의 2급 살인 혐의로 기소하였죠. 이건 계획적이지 않은 살인을 의미했습니다. 그의 자수로 인해 드러난 살인사건이었기에 계획성을 엿보긴 힘들다고 판단한 것이었죠. 솔직히 다른 증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체포된 지 7개월이 지난 1986년 12월 배심원 재판에서 파리온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3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엔 텍사스 주립교도소로 이송되어 수감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으로 파리온의 범죄 행각이 끝났다고 생각하였죠. 형사들도 그를 다른 미해결 살인사건들과 연결시키지 못했으니까요. 파리온은 티나 살인만을 인정했고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였습니다. 테리 심스, 토니 깁스, 엘렌 블라우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었고 데브라 테일러의 살해 혐의를 받고 있던 켄 테일러는 계속 의심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파리온이 수감된 지 11년이 지난 1997년 3월 6일 그는 38번째 생일을 맞이했고 그날 그는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것이었죠. 35년형을 선고받았던 파리온은 고작 11년 만에 가석방되었습니다. 텍사스 교도소들의 과밀 수용과 모범수로서의 행실이 조기 가석방의 이유였죠. 이렇게 가석방된 그는
텍사스 북부의 작은 마을인 올리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올리는 위치타 폴스에서 남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인구 3,000명의 조용한 농업도시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올리 도앤스크린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동네에 있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파리오는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교회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신도들은 그를 개가 천선한 사람, 참된 기독교인으로 여겼으나 그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신에 대해 소개할 땐 과거에 좋지 않은 일을 했었다고만 말했기 때문이었죠. 11년 전 살인으로 수감되었다가 가석방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외부의 소식에 둔감한 것도 한몫하였죠. 그러다 보니 올리에서의 삶은 평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교회에서 봉사했으며 이웃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게다가 재혼도 했고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완벽하게 갱생되어 사회에 녹아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100km 떨어진 위치타 폴스에선 여전히 3건의 미해결 살인사건이 남아있었습니다. 존 리틀 형사는 어느덧 은퇴를 앞둔 베테랑이 되었지만 이 사건들을 아직까지 잊을 수 없었죠. 여전히 1980년대 중반에 채취한 증거들을 보관하고 있었고 언젠가 새로운 과학기술로 이 사건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한편 법의학 분야에서는 1990년대 후반이 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DNA 프로파일링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했고 이젠 오래된 증거 샘플에서도 DNA 프로파일을 추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의 경찰국에선 오래된 미해결 사건들의 증거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존 리틀 형사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1998년 그는 1984년과 1985년도에 채취한 정액 샘플들을 텍사스주 법과학연구소로 보냈죠. 그건 테리와 토니, 엘렌 살인 사건에서 채취한 샘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연구소에선 DNA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13년 전부터 의심해왔던 존 리틀 형사의 바람처럼 세 사건 모두 같은 남성의 DNA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연쇄살인범의 소행이 맞다는 게 공식적으로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문제가 있었습니다. DNA 프로필은 구축되었지만 이걸 누구와 대조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었죠. 물론 텍사스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가 있었지만 모든 전과자의 DNA가 등록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존 리틀 형사는 용의자 명단을 추려내기 위해 1980년대에 직접 수기로 작성했던 보고서들을 꺼내보았습니다. 병원 직원 명단, 목격자 진술, 피해자들의 지인 목록 등을 하나하나 검토하였죠.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이 그의 눈에 띄었습니다. 1986년 5월에 티나 킴브르를 살해한 혐의로 수감되었던 파리온 워드립이 1997년에 가석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리틀 형사의 눈썹은 치켜 올라갔고 그의 출생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모든 것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온 점은 1984년 12월부터 1986년 5월까지 위치타 폴스에 거주했고 베타니아 병원과 위치타 종합병원에서 일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테리와 토니가 바로 그 병원에서 일을 했었죠. 살해 시기와 장소가 모두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리틀 형사는 파리온이 용의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으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파리온의 DNA 샘플을 합법적으로 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영장 없이 DNA를 강제로 채취할 수도 없고 만약 강제로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행해진 채취이므로 기소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장을 받으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필요한데 단순히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리틀 형사는 더 영리한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파리온이 자발적으로 DNA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목적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리고 1999년 2월 5일 파리온이 가석방된 지 2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리틀 형사는 파리온이 일하는 공장 건너편의 세탁소로 갔습니다.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평범한 옷을 입었고 마치 세탁소에서 빨래를 기다리는 손님처럼 앉아서 공장을 지켜보기 시작하였죠. 그리고 오전 10시경 파리온이 커피를 한잔하기 위해 공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서 종이컵에 담아 마시고 있었는데 리틀 형사는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씹는 담배를 입에 넣고는 파리온에게 자연스레 다가가서 친근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실례합니다. 담배를 씹고 있는데 뱉을 곳이 필요해서 혹시 커피를 마시던 그 종이컵을 제가 좀 써도 될까요? 침을 거기 좀 뱉으려고요. 파리온은 아무 의심 없이 자신이 커피를 마시던 종이컵을 리틀 형사에게 건넸습니다. 그럼요. 가져가세요. 그리고 리틀 형사는 감사를 표시하고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리틀은 즉시 차로 돌아가 종이컵을 증거봉투에 조심스럽게 넣어서 텍사스 법과학연구소로 긴급 발송시켰습니다. 종이컵의 가장자리에는 파리온의 타액이 묻어 있었기에 그건 DNA를 채취했다고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며칠 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이컵에서 추출한 DNA 프로파일과 테리 살인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정액의 DNA 프로파일을 비교한 결과 16개의 DNA 마커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토니 살인사건의 DNA와도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정액으로 확인된 DNA가 파리온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일 확률은 1조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이것은 14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의 범인이 드디어 밝혀지게 된 것이었죠. 리틀 형사는 검사에게 연락했고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판사도 DNA 증거를 검토한 후 영장을 발부하였죠. 그리고 그로부터 9일이 지난 1999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아침이었습니다. 위치타 카운티 보안관서의 형사들은 모두 올리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방탄복과 무기를 착용하고 파리온이 저항할 경우를 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경에 파리온이 일하고 있던 올리 도어앤 스크린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파리온은 작업대에서 일하고 있었고 리틀 형사와 여러 형사들이 몰려와서 이름을 묻자 얼굴이 창백해지며 파리온 워드립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테리와 토니의 살해 혐의로 체포한다는 얘기를 꺼내자 고개를 떨구고 순순히 체포에 응했습니다. 이후 위치타 카운티 보안관서로 이송된 그와의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자신이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고 시치미를 뗐지만 신문실 밖에 있던 리틀 형사가 들어와서 DNA 보고서를 들이밀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나 기억해요? 씹는 담배를 하고 있어서 커피잔을 빌려갔던 사람. 아, 그럼... 네, 당신 DNA는 그렇게 잘 받았고 이곳까지 잘 데려올 수 있었네요. 여기 보고서에 보이는 것처럼 피해자들의 몸에서 나온 정액과 커피잔에 있던 당신의 타액 DNA는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파리온은 고개를 떨구고 몇 분 동안 침묵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는 먼저 테리 심스의 살해를 자백했습니다. 그날 저는 마약을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문을 열고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서 그럴 만한 일은 아니었는데 그때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달려갔는데 곧바로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아 더욱 화가 났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그냥 보이는 아무 전기선에 줍고 그녀의 손목을 묶었어요. 그리고 부엌에 있는 칼로 몸을 찔렀고요. 정확히 몇 번인진 기억나진 않지만 그리고 나선 죽어가던 그녀를 성폭행하고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토니 깁스의 살해도 자백했습니다. 그날 새벽에 병원 밖에서 토니를 만났는데 정말 진짜로 차편이 끊겨서 태워달라는 부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처음에 제 부탁을 무시했었어요.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했는데 결국에 태워주긴 했지만 너무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주먹질을 하기 시작했고 그걸로도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내를 벗어나 외딴 곳으로 가라고 시켰죠.
그리고 도착한 곳이 농촌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그녀를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너무 화가 나서 온몸으로 목을 눌러서 졸랐더니 우두둑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었어요. 순간 또 살인을 저질렀다는 현실을 깨닫고는 너무 놀라 차를 타고 달아났었습니다. 이어서 엘렌 블라우의 살해도 자백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엘렌이 일하던 레스토랑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녀가 차를 타려고 할 때 납치했었어요. 제가 운전해서 외딴 농촌 쪽으로 가서 차를 세웠고 차 밖으로 끌어내 성폭행하려 했어요. 그런데 핥히고 때리고 소리 지르면서 점점 저를 화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목을 졸라 목뼈를 부러뜨려 버렸고 들판에 버려둔 뒤 위치타 폴스 시내에 있는 주차장으로 돌아왔었습니다. 거기서 그냥 내리려 했는데 지갑이 보여서 갖고 갔었습니다. 엘렌도 당신이 살해한 거군요. 그 부분까지 털어놓는 이유는 뭐죠? 죄책감이 너무 심했습니다. 티나를 살해하고 자수했을 때 사실 다 털어놓으려고 했었지만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사실대로 말하고 싶었지만 계속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만약 누구라도 다른 살인을 저지른 게 없냐고 물어봤다면 다 말했을 겁니다. 용기도 없었고 자신감도 없었어요.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테리와 토니, 엘렌을 제외하고 없나요? 잠시 침묵을 유지하고 있던 파리오는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1985년 3월 24일에 토니를 죽인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위치타 폴스에 있으면 체포될 게 두려워서 포트하우스까지 도망가 있을 때였는데 술집에 갔었어요. 거기서 데브라 테일러라는 여자를 만났었는데 그녀와 춤을 추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에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제안했었죠. 그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제가 먼저 키스를 하려 했는데 그녀는 결혼 반지를 보여주면서 거부했고 순간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녀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기절한 그녀를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는 공사장에 있는 덤불 속에 그녀를 버려놓고 다시 시내로 돌아와서 주차장에 주차해두고는 또 다시 위치타 폴스로 돌아갔었습니다. 리틀 형사의 끊임없는 집착 덕분에 14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4건의 살인사건이 한꺼번에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아내의 살해 혐의를 받아왔던 켄 테일러는 마침내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1999년 9월 파리온 워드립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그를 테리 심스의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하였는데 참고로 텍사스에서 1급 살인은 사형이 가능한 범죄였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DNA 증거와 파리온의 자백을 증거로 제시하였고 DNA 전문가는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정액과 파리온의 DNA가 일치하지 않을 확률이 1조분의 1도 안 된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말이었죠. 이어서 파리온의 자백 녹취록도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여기서 피고 측 변호사는 강압에 의한 자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문 과정이 녹화되어 있었고 그 영상에서 파리온은 자발적으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모두 끝난 뒤 배심원단은 불과 몇 시간의 심의 끝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열린 선고 재판에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들은 파리온의 범죄가 너무 잔인했고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였죠. 이에 배심원단은 동의했고 판사도 파리온에게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열린 토니 깁스, 엘렌 블라우, 데브라 테일러의 살인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각 사건마다 종신형이 선고되었고 1999년 11월 9일 텍사스 리빙스턴 근처의 폴룬스키 교도소 사형수 구역에 수감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까지도 파리온 워드립은 텍사스 폴룬스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는 현재 66세가 되었고 사형수 구역에서 25년 이상을 보낸 상태죠. 수감된 뒤 유죄 인정이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
변호사의 무능함, DNA 증거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수차례 항소를 시도했지만 모두 기각되었죠. 텍사스는 미국에서 사형 집행이 가장 많은 주이기도 하지만 그의 집행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집행을 늦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가석방 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파리오는 3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11년 만에 가석방되었고 가석방 후에는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성범죄 등록이 되었거나 가석방 담당관의 정기적인 감시를 받았다면 형사들이 그를 더 빨리 용의자로 특정할 수 있었을 테죠. 그리고 1999년 당시 파리온이 체포되었을 때 올리의 모든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그들이 알던 개과천선한 기독교인, 주일학교 교사가 실제로는 연쇄살인범이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는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저희는 완전히 속았습니다. 그는 완벽한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브라 테일러와 켄 테일러의 딸인 타라는 파리온이 체포될 당시인 1999년에 21살이었습니다. 7살 때부터 14년 동안 아버지를 의심하며 살아왔지만 파리온의 자백으로 진실을 알게 된 것이었죠. 마침내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미 14년간의 잘못된 의심은 아빠의 삶을 망가뜨려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존 리틀 형사의 영리한 수사와 1990년대 DNA 기술의 발전이 없었다면 파리온 워드립은 올리에 있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평온한 삶을 계속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5명의 젊은 여성들의 살인사건은 영원한 미제로 남았을 것입니다. 끈질긴 수사는 결국 14년 만에 정의를 실현시킨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이곳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 및 애청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항상 여러분의 관심에 부응하려 노력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쇼킹TV 톰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akes flight.